문 앞에 젖은 맨발 자국이 찍히면 그 집에서는 사흘째 밤에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온 고을이 방새 지켜보아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지요. 이 고을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갈머리는 큰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호수로 치면 100호가 될까 말까 했고 그중 절반은 개실로 먹고 사는 집이었지요. 물이 나가면 온 고을이 뻘로 나가고 물이 들면 온 고을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오르내림이 갈머리 사람들의 하루이자 한평생이었지요. 고을에서 가장 아래쪽 갯벌과 맞닿은 자리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용출이라는 사내가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25, 갈머리에서 나고 자라 개실 말고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어깨가 넓고 손이 두꺼웠으며 말수는 손만큼 두껍지 않았습니다. 물때가 맞으면 새벽 어스름에 나가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뻘을 훑었습니다. 그렇게 캔 조개를 지고 나가면 하루 싹시 겨우 몇 푼이었습니다. 용출의 어머니는 끝분이라 했습니다. 나이 48에 머리가 반이나 새었고 손등은 소금기에 절어 늘 갈라져 있었지요. 끝분은 제 개실만으로 모자라 남의 집 개실까지 다녔습니다. 굴을 까주고 새우를 삶아주고 젓갈 담그는 집이 있으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붙어 있었지요. 고을 안악들은 그런 끝분을 두고 혀를 찼습니다. 아들이 저리 장골인데 어미가 왜 저리 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지요. 빚이 있다지 않소. 아주 오래된 빚이라고들 한다는 말이 늘 뒤에 붙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스무에나 갚는 게요? 용출도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정말로 빚쟁이가 대문을 두드리던 밤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이불 속에 밀어넣고 혼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몰라도 아침이면 어머니의 손목에 멍이 들어 있곤 했죠. 용출이 10살쯤 되었을 때 그 두드림은 그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남의 개실을 다녔고 집은 여전히 가난했지요. 한 번은 용출이 그 빚은 다 갚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끝분은 굴 껍데기를 까던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갚았다는 대답이 짧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 사느냐고 다시 묻자 어머니는 한산만해야 입을 열었지요. 갚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는 다시 굴을 깠습니다. 용출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더 물어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용출에게 아버지는 말 한마디로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딱 한 번 일러준 그 말이 전부였지요. 내 아비는 부역가서 죽었다. 다시는 묻지 마라. 그 뒤로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도 지내지 않았고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도 답이 없었지요. 바다에서 죽었으니 무덤이 없는 것이라고 용출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을에는 그런 집이 덜어 있었으니까요. 갈머리 사람들도 그 집을 두고 딱하다는 말은 했습니다. 저 집도 그때 아비를 바다에 바친 집이지? 누가 20해 전 그 배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 어른들은 손사래를 쳤지요.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며 다들 말끝을 흐렸습니다. 용출은 그것도 그러려니 했지요. 사람이 12이나 빠져 죽은 배 이야기를 누가 즐겨 하겠습니까? 갈머리에서 용출이 유일하게 말을 나누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갯가 갈대밭 끝 물이 들어도 잠기지 않는 자리에 움막이 하나 있었지요. 나뭇가지와 그물 조각으로 얼기설기 엮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엔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늙은이 하나가 20해 넘게 살고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늙은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었지요. 고을 사람들에게 그는 사람이라기보다 갯가에 놓인 돌 같은 것이었지요. 아이들은 그 움막에 돌을 던지며 놀았고 어른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이가 딱 한 사람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용출이 뻘에서 돌아오는 길에 늙은이는 늘 문가에 나와 있었지요. 오늘은 물이 늦게 나갔지. 용출이 예, 늦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늙은이는 늘 같은 말을 덧붙였지요. 허리 조심해라. 오늘 것은 씨알이 굵다. 그러고는 말린 물고기 2마리를 내밀었습니다. 제 먹을 것도 넉넉지 않은 늙은이가 어디서 났는지 모를 것을 내밀었지요. 용출은 어릴 적부터 그것을 받아먹고 자랐습니다. 6살 무렵부터였으니 벌써 20해 가까운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쳤고 그 다음에는 배가 고파서 받았습니다. 용출은 그 늙은이에게 한 번도 이름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그를 이름 없는 것으로 두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상한 것이 몇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 늙은이는 갯가에 살면서도 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까지도 담그는 법이 없었고 조개 하나 캐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갈대밭 쪽에 앉아 나루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그랬지요. 그리고 어머니 끝부는 그 움막 쪽으로는 절대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를 나가도 굳이 먼 길로 돌았고 아들이 그쪽에서 오면 눈길을 피했지요. 한 번은 용출이 말린 물고기를 들고 들어오자 끝분이 그것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용출이 왜 이러시느냐고 소리쳐도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내내 어머니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었지요. 그 사람 것은 받지 마라. 그날 밤 어머니가 한 말은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이튿날 아침 마당에는 그 물고기가 그대로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주워 밥상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지요. 용출은 그 일도 묻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는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었고 그는 그것을 어릴 때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고을 노인들은 하늘이 이상하다고 했지요. 바닷새가 무트로 들어와 울고 갯지렁이가 낮에도 기어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전날까지도 그랬지요. 갈머리는 작아도 위아래는 분명한 고을이었습니다. 고갯마루 쪽 양지 바른 자리에 기와를 얹은 집이 67채 있었지요. 그 집들은 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부리고 사람을 사서 뻘에 내보내고 거둔 것을 받아 장으로 넘겼지요. 개실꾼들은 그 집들을 유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집이 한 좌수댁이었지요. 마당에 감나무가 두 그루 서 있고 담이 어른 키를 넘었습니다. 한 좌수는 나이가 60이었고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윤보였지요. 한 좌수 다음 가는 집이 덕규댁이었습니다. 덕규는 52에 배를 2척 부렸고 고을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마디 얻는 사람이었지요. 그해 6월 한 좌수댁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윤보가 아들을 보아 첫 손자를 안았다고 했지요. 고을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 집 마당을 드나들었습니다. 용출은 조개를 2지게 져다주고 부엌 앞에서 기다렸지요. 삭 대신
떡을 주겠다고 했어였습니다. 마당에서는 유지들이 상을 놓고 술을 돌리고 있었지요. 용출은 그늘에 쪼그려 앉아 그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가 그 해로 꼭 20해입니다. 덕규가 잔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말했지요. 한 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규는 그해 여름에 곡식을 얼마나 풀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했지요. 우리 집만 해도 20섬은 나갔습니다. 그러자 한 좌수가 잔을 상에 탁 놓았습니다. 그런 말은 마시오. 목소리가 잔치마당에 어울리지 않게 났지요. 덕규가 얼른 웃으며 술이 과했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 뒤로 상 하나가 통째로 조용해졌지요. 윤보가 술 두 전자를 들고 오다 그 침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한 좌수가 아들의 손에서 주전자를 받아들며 오늘은 네 아들 잔치라고만 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용출은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유지 어른들이 왜 저리 한꺼번에 입을 다무는지가 이상했을 뿐이지요. 이윽고 부엌에서 떡 5개를 싼 것이 나왔습니다. 용출은 그것을 품에 넣고 갯가길로 내려왔지요. 움막 앞에는 늙은이가 여느 때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용출이 한 좌수댁에서 얻은 것이라며 떡 2개를 꺼내 내밀었지요. 늙은이는 떡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고갯마루 쪽 감나무 2그루가 보이는 그 집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오늘 저 집에 사람이 많더냐? 손자를 보았답니다. 하고 용출이 대답했습니다. 늙은이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그럼 잘된 일이라고 했지요. 그러고는 떡을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용출이 어리둥절해서 어찌 잡숫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용출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늙은이가 배가 불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지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용출이 떡꾸러미를 펼치자 끝분의 손이 멈췄지요. 어디서 난 것이냐? 한 좌수댁 잔치에서 얻었다고 하자 끝분은 그물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떡을 꾸러미째 들고 마당 구석으로 갔지요. 호미로 흙을 파고 그것을 묻었습니다. 용출이 놀라 따라붙었지요. 용출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온 고을이 다 먹은 떡이라고 소리쳤지요. 남의 집 잔치것은 먹는 게 아니다. 그럼 조개 2지개는 무엇이 되느냐고 용출이 따졌습니다. 극부는 흙을 다지고 손을 털었지요. 삭슨 받았으면 그만이다. 용출은 그날 저녁을 물만 마시고 넘겼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마당에 나와 그 흙자리를 오래 내려다보았지요. 화가 나서라기보다 어머니의 그 손짓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떡을 버리는 손이 아니라 무엇을 덮는 손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피하는 것은 그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끝부는 갯가 움막 쪽으로는 20해 동안 한 번도 걸음을 하지 않았지요. 계시를 나가도 굳이 논둑으로 멀리 돌았고 그쪽에서 부는 바람도 피했습니다. 한 번은 용출이 참다 못해 어찌 그 늙은이를 그리 싫어하시냐고 물었지요. 끝부는 굴 껍데기를 한참 까다가 대답했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 다르냐고 되물었지만 어머니는 다시 그물을 깁기 시작했지요. 용출은 그 등을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이 집에는 그런 대답이 늘 2개씩 굴러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이 집에는 아무도 열지 않는 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오칠이 다 벗겨진 작은 궤였지요. 용출은 어릴 적에 딱 한 번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감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접힌 종이 2장이 전부였지요. 글을 몰랐으니 무슨 종이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에 들어선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았지요. 누가 여기에 손을 대라 했느냐? 끝부는 아들을 처음으로 때렸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부직갱이로 종아리가 부어오르도록 때렸지요. 그러고는 괴를 끌어안고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이 괴는 죽어도 열지 마라. 용출은 그 뒤로 그 괴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는 그것이 빈 문서일 것이라고 짐작했지요. 어머니가 20해를 갚고도 놓지 못하는 그 빚 말입니다. 어떤 빚은 갚아도 종이가 남는 법이니까요. 그 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용출이 알게 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고을에서 여러 사람이 죽은 뒤였지요. 6월 금음 새벽이었습니다. 물때가 일러 용출은 아직 어둑할 때 지게를 지고 나섰지요. 마당을 나서는데 발밑이 이상했습니다. 땅이 아래에서 위로 한번 치받는 느낌이었지요. 다음 순간 온 고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이영이 쏟아지고 부엌에서 그릇이 깨졌지요. 담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땅이 운다. 하늘이 무너지려나 보다며 우는 안악도 있었습니다. 끝분이 문설주를 잡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용출이 어머니를 붙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흔들림은 숨을 2번 쉴 동안 이어지다 뚝 그쳤지요. 그리고 그 뒤에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왔습니다. 바다가 물러가는 소리였지요. 자갈이 통째로 쓸려 나가는 것 같은 길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갯가로 달려나갔지요. 해가 뜨고 보니 바다가 100보나 물러나 있었습니다. 평생 물에 잠겨 있던 갯바닥이 훤히 드러났지요. 무릉덩이마다 물고기가 갇혀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것들에 발밑에 널려 있었지요. 광주리 가져오시오. 광주리!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느냐는 소리가 갯가에 가득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광주리를 이고 갯바닥으로 쏟아져 들어갔지요. 무섭던 새벽이 순식간에 잔칫날처럼 되었지요. 용출도 지게를 내려놓고 무릉덩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갯바닥 끝 물가가 새로 생긴 자리에서 누군가 소리쳤지요. 저기 무엇이 있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뻘 위로 검은 것이 줄줄이 솟아 있었지요. 처음에는 바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나무였습니다. 배였습니다. 뒤집힌 채로 뻘에 반쯤 묻힌 큰 배 한 척이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다 광주리를 든 늙은 안악 하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저건 그 배요. 한마디에 갯바닥이 조용해졌습니다. 20해 전에 부역 나갔다 가라앉은 그 배요. 물고기를 담던 손들이 하나씩 멈췄습니다. 덕규가 뻘에서 먼저 걸어 나왔지요. 바짓단이 뻘투성이인 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한 좌수대 카인들도 광주리를 든 채 물러났지요. 기와집 사람들이 하나둘 갯바닥에서 빠져나가자 남은 것은 개실꾼들 뿐이었습니다. 용출은 그 배를 한참 보았지요. 저 안 어딘가에 제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용출은 문득 갯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늙은이가 나와 있었지요. 움막 앞이 아니라 갈대밭 어귀, 옛 나루가 있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 고을이 다 갯바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만 발을 들이지 않았지요. 물이 빠져 마른 땅이나 다름없는데도 그랬습니다. 용출이 손을 흔들며 고기가 지천이니 나오시라고 소리쳤지요. 늙은이는 갯바닥을 보지 않았습니다.
갈대밭 너머 옛 나루어기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나는 저기 못 간다. 물이 다 나갔는데 무엇이 무섭느냐고 용출이 웃었습니다. 물이 다시 온다. 용출은 그 말을 흘려들었지요. 그러나 그 말은 반시진도 지나지 않아 맞았습니다. 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 나갈 때보다 빨랐지요. 갯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광주리를 내던지고 뛰었습니다. 물은 백보를 도로 채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배는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고을원은 지진이 났음을 가명에 알리는 장계를 썼습니다. 땅이 흔들린 것은 나라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끝날 일이라고 다들 생각했지요.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고갯마루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사람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여럿이, 아주 여럿이 한꺼번에 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온 고을 사람이 그 소리에 깨어 앉았습니다. 개들이 짖다가 이내 배를 깔고 울었지요. 용출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끝부는 이불을 걷어낸 채 앉아 벽을 보고 있었지요. 무서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얼굴이었지요. 비명은 반 시즌쯤 이어지다 뚝 그쳤습니다. 그 뒤의 고요가 소리보다 더 무거웠지요. 이튿날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진 뒤끝에 산이 우는 것이라고들 했지요. 한 좌수댁에서는 하인이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대문 안쪽 흙바닥에 시커먼 자국이 몇 개 나 있었지요. 맨발로 밟고 지나간 자국이었습니다. 하인은 아이들이 뻘을 밟고 들어와 장난을 친 줄로면 알았지요. 투덜거리며 물을 끼얹어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본 사람은 갈머리에 하나도 없었지요. 그날도 이튿날도 고을은 지진 뒷수습으로 바빴습니다. 한 좌수는 그 이틀 동안 마당에 나와 일꾼들을 부렸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았고 밤에는 술도 한잔했지요. 앓는 데라고는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밤 한 좌수는 여느 때처럼 자리에 들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방문이 열리지 않자 하인이 문을 열었지요. 한 좌수는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자던 자세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자리와 방바닥이 흠뻑 젖어 있었지요. 입과 코에서 물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검시하러 온 아전이 손끝으로 그 물을 찍어 혀에 대보았지요. 바닷물이요. 아전이 시신의 배를 눌러보았습니다. 입에서 바닷물이 한 돛박이나 쏟아져 나왔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윤보가 아버지의 옷깃을 붙들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 어른은 10년째 물가에 나가신 적이 없소. 어젯밤 어디를 가셨단 말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물가에 간 적 없는 사람이 제 방에서 물에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지요. 한 좌수의 장례는 사흘 만에 치러졌습니다. 관아에서는 그 죽음을 급사로 적었지요. 나이 60에 술을 즐겼으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시하던 아전이 적어놓은 한 줄이 사람들의 입으로 새어나왔지요. 시신의 배에서 바닷물이 한 돛박 나왔다는 그 한 줄 말입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말을 밤마다 옮겼지요. 물가에 안 나간 사람이 어찌 물을 먹고 죽소? 땅이 갈라졌으니 물이 방으로 솟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바닥이 젖었으니 그 아래도 젖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돌아왔지요. 이불만 젖고 구들은 말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시간이 가면 잊히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보름째 되던 밤, 바위가 다시 울었습니다. 차음보다 짧았지만 소리는 같았지요. 여럿이 한꺼번에 지르는 그 비명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튿날 아침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루 어귀에서 배를 부리던진 며느리가 대문간에서 걸음을 멈췄지요. 흙바닥에 젖은 맨발 자국이 나 있었으니까요. 누가 밤중에 장난을 쳤나 하고 물을 끼얹어 지웠습니다. 그 집 주인은 그 뒤로 이틀을 멀쩡히 살았지요. 장에 나가 새우젓을 넘기고 저녁에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밤에 제 방에서 죽었지요.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입과 코에서 바닷물이 흘러나온 채로 말입니다. 이번에는 고을원이 직접 나왔습니다. 아전들이 방을 뒤지고 마당을 파고 우물까지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나 바닷물이 들어올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니 우연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원이 물었지요. 아전은 대답을 못하고 분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 셋째가 나왔지요. 고갯마루 아래 기와집, 젊은 며느리를 들인 지 얼마 안 된 집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상청에서 울다 말고 문득 이런 말을 했지요. 사흘 전 아침에 문 앞이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맨발로 뻘을 밟고 온 자국이었어요. 누가 장난을 쳤나 하고 물을 끼얹어 지웠다고 했지요. 상청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늙은 하인 하나가 손을 들었지요. 차수 어른 댁에도 있었어. 제가 아침에 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루 어기집 며느리도 같은 말을 했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을 꼽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운 밤이 있었고 이튿날 아침 그 집 문 앞에 자국이 있었지요. 그리고 사흘째 밤에 그 집에서 하나가 죽었습니다. 새 집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지요. 상층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전이 셋째 집 문 앞을 살펴보았지요. 물을 끼얹었어도 흙은 남아 있었습니다. 갯벌 흙이었지요. 자국은 어른 남자의 맨발이었지요. 더 이상한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갯가 쪽에서 걸어 들어온 자국만 있고 돌아나간 자국이 없었지요. 문 앞에서 딱 끊겨 있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은 자국도 없었지요. 아전이 붓을 놓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날부터 갈머리의 밤이 달라졌지요. 바위가 우는 소리가 나면 온 고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구네 문 앞인지 날이 밝아야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이면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아이를 시켜 먼저 내보내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국이 찍힌 집은 그날부터 사흘을 샜지요. 하루, 이틀, 사흘. 사흘째 밤이 지나고 나면 그 집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지요. 셋째가 나가고 이래 뒤였습니다. 그 밤에 바위가 울었고 이튿날 아침 고을 서쪽 소금밭집 문 앞에 자국이 찍혔지요. 소금밭집은 그 아침부터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곡소리부터 났지요. 이번에는 사흘이 있다. 고을원은 이번만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앞에 새 집은 자국을 지워버렸고 사흘을 세지도 못했지요. 이번에는 날짜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은 장정 20을 뽑아 그 집을 지키게 했지요. 용출도 그 20에 들었습니다. 계실꾼 중에서는 어깨가 가장 넓었으니까요. 첫날은 집 둘레를 파고 살폈지요. 둘째 날은 주인을 다른 집으로 옮겨보았지요.
고갯마루 넘어 처가로 보냈는데 그 집 문 앞에도 이튿날 아침 자국이 났습니다.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었지요. 주인은 그날로 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 해가 지자 마당과 뒤란에 등불을 20개나 걸었지요. 문마다 장정을 둘씩 세웠고 집 둘레에는 고운 재를 한 잔어비로 뿌렸습니다. 무엇이 걸어 들어오면 자국이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나는 방에 안 들어가겠소. 그래서 마루에 이불을 펴고 사람들 한가운데에 눕혔지요. 용출은 마루 기둥에 등을 대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 밤에는 바위가 울지 않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것을 나중에야 알아챘습니다. 바위는 다음 사람을 고를 때만 울었지 죽는 밤에는 울지 않았지요. 죽음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마루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의 숨소리를 세기 시작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달기 울 때까지만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오. 용출은 그 손을 붙잡고 앉아 있었지요. 새벽닭이 울 때까지 마당의 재는 깨끗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었지요. 사람들이 안도해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때 용출이 제 손을 내려다 보았지요. 주인의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짠물이었지요. 이불을 걷자 주인은 이미 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20개의 등불 아래에서 입에서 바닷물을 흘리며 죽어 있었지요. 아무도 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갈머리에서는 자국이 찍힌 집에 아무도 가지 않았지요. 사흘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온 고을이 보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집 대문 앞에 쌀 한 그릇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사흘 동안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셈이었지요. 여름이 가고 갈대가 누렇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넷이 되자 고을에서는 저마다 이유를 찾았지요. 관아에서도 넷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놓고 무엇이 같은지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지요. 성이 넷 다 달랐고 나이도 60부터 40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사는 것도 고갯마루와 나루와 소금밭으로 흩어져 있었지요. 다만 딱 하나가 같았지요. 넷 다 갈머리에서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기와를 얹고 배를 부리거나 소금밭을 가지고 남을 사서 일을 시키는 집 말이지요. 짐작한 사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넷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놓고 얼굴빛이 변한 사람이 고을에 몇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갈머리는 넉 달 동안 이유를 모르는 골로 남았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고을이었지요. 잘 사는 집만 죽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을 아래쪽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주막에서는 목소리를 낮춘 말들이 돌았지요. 죽는 것들이 어째 다곡간 있는 집이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벼락 맞는다고 누가 손사래를 쳤지요. 벼락은 저 위에서 맞고 있지 않소?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평생 뻘에 엎드려 산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은 것이었지요. 웃고 나서는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넷이나 죽었는데 웃었다는 것이 스스로도 이상했으니까요. 용출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남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기화도 없고 배도 없고 소금밭도 없었지요. 무엇보다 우리 집은 그 바다에 아버지를 바친 집이었습니다. 빼앗긴 족이지 빼앗은 족이 아니라고 용출은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상했습니다. 끝부는 그해 가을부터 밤마다 마당을 쓸었지요.
자기 전에 문 앞을 빗자루로 몇 번이고 쓸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온 고을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열었지요. 용출이 눈을 뜨면 어머니는 이미 문지방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아닙니다. 죽는 사람은 다 위쪽 집 사람들이지 않느냐고 했지요. 끝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에도 마당을 쓸었지요. 용출은 어머니가 그저 겁이 나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넷이나 죽었으니 누군들 안 무섭겠습니까? 고을 위쪽에서는 덕규가 제일 먼저 무너졌지요. 배 두 척을 나루에 묶어두고 아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대문에 굵은 빗장을 새로 달고 밤이면 하인들을 마당에 세워두었지요. 바위가 우는 밤이면 방 안에서 등불을 붙들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제 집 마당을 살폈지요. 자국이 없으면 그날 하루는 살았다고 안도했습니다. 이래쯤 지난 저녁, 용출은 갯가에서 늙은이를 만났지요. 가을 물이 낮아 갯바닥이 멀리까지 드러난 저녁이었습니다. 늙은이는 여느 때처럼 갈대밭 어귀에 앉아 있었지요. 밤마다 우는 저 소리가 무섭지 않으시냐고 용출이 물었습니다. 늙은이는 한참 동안 고갯마루 쪽을 보았지요. 저건 물귀신 소리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고 되묻자 대답이 아주 짧게 돌아왔습니다. 사람 소리다. 용출은 등이 서늘해졌지요. 어찌 아시느냐고 물었지만 늙은이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움막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그날 밤 바위가 울었고 이튿날 아침 5째 집에 자국이 찍혔습니다. 사흘 뒤에 그 집에서 곡소리가 났지요. 5째 장례가 끝나자 덕규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나라님 제사를 기다릴 새가 어디 있습니까? 큰 무당을 부르자고 돈은 우리가 내겠다고 했지요. 고을원은 못 이기는 척 허락했습니다. 사람이 5이나 죽었으니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굿은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큰 무당이 이웃 고을에서 왔고 갯가에 구청을 크게 세웠지요. 무당은 첫날 밤 작두를 타고 둘째 날은 바다를 향해 축원을 했습니다. 셋째 날에 무당이 방울을 흔들다 말고 갑자기 멈췄지요. 눈을 뒤집고 바다 쪽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속에 이름 없는 것들이 있다. 저희끼리 서로를 부르고 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아니 간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덕규가 앞으로 나가 이름 없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따졌지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라면 다 이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지요. 방울을 놓고 주저앉아 한참을 떨다가 굿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싹도 받지 않고 그날로 고을을 떠났지요. 사람들은 무당이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흉을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것들이라는 말은 아무도 마음에 담지 않았죠. 다만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뜬 사람이 구청에 몇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굿이 끝나고 나흘 뒤 용출은 5째 집에 조개를 져다 주러 갔습니다. 상중이라 마당에 괴짝이 나와 있었지요. 유품을 정리한다고 종이며 장부며 문서를 마당에 펼쳐놓았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아전이 그것들을 하나씩 넘겨보고 있었지요. 그때 아전이 장부 한 권을 넘기다 혼잣말을 했지요. 20해 전 6월에 곡식이 20섬이나 나갔군. 이 집에 무슨 큰일이 있었나 싶다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용출은 그 말을 흘려들었지요. 다만 어디선가 들은 말 같아서 이상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생각이 났지요. 한 좌수댁 잔치마당에서 덕규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만 해도 20섬은 나갔다던 그 말 말이지요.
용출은 그 두 말이 왜 겹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해에 흉년이 들었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달이 가기 전에 바위가 또 울었고 여섯째가 사흘 뒤에 죽었지요. 여섯째가 죽던 날 고을원은 밤새 관아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아전들을 물리고 혼자 앉아 붓을 들었지요. 괴이한 일을 위해 아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헛소문을 퍼뜨린 죄를 제가 뒤집어쓰게 되니까요. 그러나 6사람이 같은 모양으로 죽었지요. 원은 장계에 본 고을에 괴이한 일이 있어 6사람이 죽었다고 썼습니다. 문 앞에 젖은 발자국이 나면 사흘째 밤에 반드시 죽는다고 적었지요. 모두 제 방에서 죽었고 입에서 바닷물이 나왔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눈으로 보았기에 감히 아련되는 한 줄을 마지막에 붙였지요. 그 장계가 가명을 거쳐 조정에 닿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조정에서 사람이 내려오는데 다시 한 달이 걸렸지요. 그런데 그 2달 동안 바위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문 앞을 살피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것을 그만두었지요. 굿이 늦게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6으로 끝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덕규가 묶어두었던 배루척을 다시 내보낸 것도 그 무렵이었죠. 고을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 2달이 갈머리가 마지막으로 숨을 돌린 시간이었지요. 찬바람이 돌 무렵 갈머리에 낯선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말 2필과 짐꾼 넷, 그리고 앞선 말에 탄 젊은 관원 하나였지요. 짐꾼들이 진 것 중에 붉은 보로 싼 궤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을원이 관복을 갖춰 입고 어기까지 나가 그것을 맞았지요. 사람들은 그 궤가 무엇인지 몰라 서로 물었습니다. 향축이라 했죠. 나라에서 내려보내는 향과 충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을 수령이 제상을 차리고 그 향을 사르고 그 충문을 읽었습니다. 괴이한 것을 나라가 달래준다는 뜻이었고 그 제사를 해괴제라 불렀지요. 향축을 들고 내려온 젊은 관원의 이름은 정도헌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31, 봉상시 참봉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제관이라 불렀지요. 정도헌은 관아에 들자마자 향축궤를 상에 올려놓고 절부터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을원에게 제사 날짜를 잡자고 했지요. 고을원은 그 말에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관이 이 고을 사정을 알고 내려온 것인지부터 물었지요. 정도헌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낭이 흔들렸다 들었습니다. 고을원의 얼굴이 굳었지요. 땅은 여름에 한 번 흔들리고 말았고 그 뒤로 사람이 6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정도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고을원이 올린 장계는 가명에서 한 번, 조정에서 또 한 번 걸러졌습니다. 헛소문을 옮긴 죄로 다스려질까 두려워 아래에서 먼저 말을 줄였고 위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인정한 것은 지진뿐이었고 향축도 지진을 달래라고 내려온 것이었지요. 6사람이 방에서 익사했다는 대목은 어디에선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도헌은 그날 하루 동안 6집을 다 돌았지요. 시신마다 배를 눌러 바닷물이 나왔다는 대목에서 오래 머물렀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밭 집을 찾아갔습니다. 등불 20개 아래 사람 20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은 그 집마이지요. 그 자리에 용출이 불려갔습니다. 그 밤 주인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정도헌은 언제 손이 젖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용출은 모른다고 답했지요. 사흘 밤을 새고도 아무 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저 손이 젖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도헌이 붓을 놓고 용출의 손을 들여다보았지요. 개실로 갈라져 손금이 다 벌어진 손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고 묻자 용출은 무서웠다고 했지요.
그래도 남의 일이라 여겼습니다. 정도헌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붓을 들었지요. 그날 저녁 정도헌은 혼자 갯가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백보를 물러났다는 자리를 보고 싶다고 했지요. 돌아오는 길에 갈대밭 어귀에 앉아있는 늙은이를 지나쳤지요. 정도헌이 걸음을 멈추고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늙은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짧게 답했지요. 물때를 봅니다. 밤에도 물때를 보느냐고 묻자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도헌도 더 묻지 않고 지나갔지요. 다만 관하로 돌아와 그 노인이 누구냐고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아전은 이름을 모른다고 했지요.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20회 넘게 저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흘러들었는지도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도 아는 이가 없었지요. 정도헌은 그 대답을 종이 귀퉁이에 적어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도헌은 충문을 쓰겠다며 종이를 폈지요. 해괴제의 충문에는 정해진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도헌은 첫 줄을 쓰고 붓을 멈췄습니다. 땅은 여름에 한번 흔들리고 그쳤소. 붓을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지금 그치지 않는 것은 땅이 아니오. 고을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도헌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점을 짚었지요. 그러고는 이 고을 바다에서 예전에 사람이 빠져 죽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아전 하나가 한참 만에야 20해 전 일을 아뢰었습니다. 부역 나가던 배가 뒤집혀 사람이 여럿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정도헌이 그 기록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아전들이 창고에서 낡은 문서괴를 꺼내왔지요. 먼지를 털고 한 장씩 넘겨 그해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딱 한 줄이었지요. 부역군 12 익사. 그 6자가 전부였습니다. 12사람이 죽었는데 남은 것은 6자였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정도헌의 말에 아전이 송구한 듯 고개를 숙였지요. 부역군은 원래 수만 적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뽑을 때는 이름을 적지만 간 뒤에는 사람을 수로만 센다고 했지요. 정도헌은 한참 동안 그 한 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충문 종이를 밀어놓았지요. 제사는 못 지낸다는 말에 고을원이 놀라 향축괴를 가리켰습니다. 나라에서 내린 향과 충문이 여기 있는데 어찌 그러느냐는 것이었지요. 제사에는 부를 이름이 있어야 하오. 제관이 향축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문서를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것에 밥을 놓는 것은 제사가 아니오. 그때 용출은 관아 마당 끝에 서 있었지요. 조개 싹을 받으러 왔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없어 제사를 못 지낸다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지요. 용출은 제 아버지의 이름도 몰랐으니까요. 물어도 대답이 없었고 물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날 밤 2달 만에 바위가 울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잊고 있던 그 소리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6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튿날 아침 7째 집 문 앞에 젖은 맨발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7째 집 소식은 해가 뜨기도 전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2달 동안 걷어두었던 공포가 하룻밤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그 집 식구들은 대문을 열어둔 채 마당에 나앉아 사흘을 샜습니다. 이제는 지켜도 소용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도헌은 그날부터 고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래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왜 하필 이 집들인지를 몰랐지요. 죽은 6집을 다시 돌며 유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6이 가라앉은 그 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그 배와 아무 상관이 없소. 어느 집에서는 상청문을 닫아 걸었고 어느 집에서는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말끝이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정도헌은 그 대갑들이 서로 너무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모르는 것과 모르는 척은 다르오. 그는 그 말을 관하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되뇌었지요. 다음으로 그는 20해 전 부역에 관한 문서를 가져오라 했지요. 익사한 자의 이름이 없다면 뽑을 때 적은 것이라도 남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부역은 관이 뽑는 것이고 뽑은 것을 적지 않는 관아는 없으니까요. 아전들이 반나절 동안 창고를 뒤졌습니다. 궤를 3개나 엎어놓고 먼지 속에서 종이를 골랐지요. 그러고는 빈손으로 나왔지요. 그의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도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같은 궤에서 그 앞뒤 해의 문서는 멀쩡히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전은 대를 물려 그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그해 여름에 붓을 쥐고 있던 것도 그들의 아비였습니다. 무엇을 눈감아 주었든 그 눈감음의 값을 받은 것도 그들의 집이었지요. 그리고 정도헌은 봉상시 참봉이었습니다. 제사를 맡아보러 내려온 관원이지 죄를 다스리러 온 관원이 아니었지요. 사람을 잡아다 매를 칠 수 있는 것은 고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을원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리를 떴지요. 그 여름이를 파헤치면 관아가 먼저 다칠 것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도헌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지요. 갈머리는 넉 달이 넘도록 이유를 모르는 고을이었지만 실은 아는 고을이었지요. 아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밤이 지나자 7째 집에서 곡소리가 났지요.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입과 코에서 바닷물이 흘러나온 채였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는 8째 집 대문 안쪽이 젖어 있었지요. 8째 집은 그날 밤에 고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마다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을 벗어나면 될 일이라고 다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 그 집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사흘길박 주막에서 주인이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이불을 덮은 채로 입에서 바닷물을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백리 밖이었지요. 그 주막 봉당에도 사흘 전 아침에 개흙 묻은 맨발 자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주모가 개흙을 어디서 묻혀왔느냐고 웃었다지요. 그 소식이 온 뒤로 아무도 짐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달아나도 사흘은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8이 죽었습니다. 8째 소식이 돌아온 그 밤에 바위가 울었습니다. 갈머리 사람들은 아무도 자리에 눕지 않았지요. 저마다 제 집 마당이 내다보이는 자리에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용출도 그 밤에 잠을 못 잤지요. 다만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끝분이 이불을 개어놓고 벽을 보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새벽빛이 문틈으로 들어올 무렵 어머니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용출이 눈을 떴을 때 끝분은 이미 문지방에 서 있었지요.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보지 마라. 용출이 뒤에서 그 등을 보았지요. 어머니, 비키십시오. 끝분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용출이 어머니를 밀치고 문을 열었지요. 마당 흙바닥에 시커먼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어른 남자의 것이었지요. 갯가 쪽에서 걸어 들어와 문 앞에서 딱 끊겨 있었습니다. 돌아나간 자국은 없었지요. 용출은 그 자국을 한참 내려다 보았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것이 오나 싶었지요.
우리 집은 기와도 없고 배도 없고 소금밭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 바다에 아버지를 바친 집이었지요. 빼앗긴 집에 이런 것이 올 까닭이 없었습니다. 용출이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뿐은 자국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고 있었지요. 넉 달 동안 밤마다 마당을 쓸고 새벽마다 제일 먼저 문을 열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얼굴이었지요. 해가 다 뜨기 전에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갯가 아래 그 집에까지 자국이 찍혔다는 말에 다들 놀랐지요. 저 집은 잘 사는 집이 아니지 않소? 그러나 대문 밖에 서서 마당을 들여다보고는 하나씩 조용해졌지요. 그중 몇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문 앞에 쌀 한 그릇을 놓고 갔지요. 이제 그것이 갈머리의 인사였습니다. 용출은 그 쌀그릇을 발로 차 엎었지요. 사흘이었습니다. 해가 3번 지면 이 집에서 하나가 죽지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에도 용출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용출이 따라 들어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집입니까? 끝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용출이 다시 물었습니다. 죽은 8이 다 곳간 있는 집이었는데 어찌 우리 집이냐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고 했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벽장 안쪽에서 그 궤를 꺼냈지요. 죽어도 열지 말라던 궤였습니다. 끝부는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뚜껑을 열었지요. 안에는 접힌 종이 2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2장을 방바닥에 폈지요. 저는 글을 모르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는 안다고 했습니다. 한 장은 빈 문서였지요. 20해 전 6월에 곡식 10섬을 얻어 쓴다는 증서였습니다. 끝분이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짚었지요. 이것으로 사람을 샀다. 용출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샀느냐고 대묻자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지요. 뽑힌 건 내 아비였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끝부는 아들을 보지 않고 종이만 보며 말을 이었지요. 그해 6월에 섬에 성을 쌓는다고 부역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무태서 배로 사흘을 가야 하는 섬이라 했지요. 가면 못 돌아온다는 말이 고을에 돌았습니다. 차정이 내려오던 날 관아 마당에 12이 불려 나갔다고 했지요. 아전이 호적을 넘긴 순서대로 적은 명부를 마당에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첫째부터 12째까지 이름을 하나씩 불렀지요. 그래서 그날 마당에 선 12은 서로가 몇 번째인지를 다 알았지요. 왜 그 순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전이 호적을 넘기다 나온 차례였을 뿐이니까요. 우리 집이 9째였다. 용출은 그 숫자를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지요. 뽑힌 12이 그날 밤에 다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곳간이 있는 집들은 사람을 샀고 없는 집은 빚을 내서라도 샀지요. 용출이 사람을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끝분이 그제야 처음으로 아들을 보았지요. 곡식을 주고 대신 가게 하는 것이다. 용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곳간이 없어 위쪽 집에 가서 빌었다고 어머니는 말했지요. 곡식 10섬을 빌려 사람을 하나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출은 다른 한 장을 보았지요. 그러나 그 종이는 이상하게 생겨 있었지요. 글자가 몇 자 적히다가 가운데가 훤히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 사람에게 값을 치르고 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운데가 비었느냐고 다시 물었지요.
끝부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지요. 이름을 적는 자리다. 용출이 그 빈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고 했지요. 용출이 그럼 아버지는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접어 궤에 도로 넣었지요. 이름이 불린 그 밤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위쪽 집에 가서 곡식을 빌었고 배가 뜨기 전에 사람을 하나 세워 넣었다고 했지요. 그 뒤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용출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지요. 25해 동안 이 집은 빼앗긴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다에 바치고 그 빚을 갚느라 어머니가 남의 계시를 다닌 집이었지요. 용출은 그 이야기 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통째로 뒤집혔지요. 우리 집은 사람을 잃은 집이 아니라 사람을 산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0해를 갚은 것은 아들을 먹인 빚이 아니었지요. 그 곡식은 내 밥이 아니었다. 남을 대신 죽게 한 값이었습니다. 용출은 그제야 죽은 8집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지요. 기화를 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름 관아 마당에서 이름이 불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지요. 첫째부터 8째까지 부른 순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9째가 우리 집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이걸 다 압니까? 끝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마당에 선 열둘과 그 식구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지요. 둘째가 죽었을 때 이미 알았고 셋째에서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는 순간 제 죄가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었지요. 부역을 남에게 대신 지운 것은 나라가 다스리는 죄였습니다. 용출은 넉 달 동안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몰랐는지를 깨달았지요. 용출이 일어서며 관아에 가겠다고 했지요. 이름을 알아야 제사를 지낸다고 제관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끝분이 아들의 소매를 붙들었지요. 관에는 말하지 마라. 말하는 순간 어미가 죄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출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날 밤을 앉아서 보냈지요. 말하면 어머니가 옥에 갑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사흘째 밤에 죽지요. 어느 쪽으로 가도 어머니를 잃는 길이었습니다. 용출은 그 밤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지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울 무렵 용출이 어머니에게 하나를 더 물었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25해를 물어도 대답을 들은 적이 없는 물음이었지요. 영달이다. 용출은 제 아비의 이름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25해 만에 어미의 입으로 들은 것이었죠. 첫날이 그렇게 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용출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궤를 열었습니다. 종이 2장을 품에 넣고 고갯길을 올랐지요. 관아 마당에 들어섰을 때 정도헌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용출이 그 앞에 종이 2장을 폈지러. 그러고는 어머니가 한 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옮겼습니다. 20해 전 마당에서 12의 이름이 불린 일, 12이 다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낸 일, 우리 집이 9째라는 일까지 말이지요. 말을 마치고 나서 용출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어미가 9째입니다. 정도헌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값을 치르고 쓴 종이에 가운데가 비어 있었지요. 비어있는 그 자리가 이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달래야 할 것은 배를 탄 열둘이요. 그 12은 남의 이름으로 배에 올랐고 남의 이름으로 물에 빠졌지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들을 산 12집뿐이었지요. 고을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남은 집들을 잡아들여 문초하자고 했지요.
죄가 드러났으니 매를 치면 이름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도헌은 그 말을 잘랐지요. 매를 맞으면 아무 이름이나 될 것이오. 거짓 이름을 충문에 올리면 그 제사가 무슨 제사가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스스로 돼야 이름이라고 했지요. 고을원은 못마땅한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사실 그 사람도 파헤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지요. 20해 전에 그 배를 눈 감아준 것이 이 관아였으니까요. 정도헌은 그날 어침으로 남은 세 집을 관아에 불렀습니다. 10째와 11째와 12째, 아직 자국이 찍히지 않은 집들이었지요. 덕규가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정도헌이 묻는 말은 하나였지요. 댁들이 대신 보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오? 셋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째 집은 정말로 모른다고 했지요. 사람을 데려온 것은 중간에 선자였고 저는 곡식만 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규만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정도헌이 그것을 보았지요. 댁은 아는 얼굴이오. 덕규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20해 전 일을 어찌 기억하겠느냐는 것이었지요. 정도헌은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댁에 한 가지를 분명히 일러두었지요. 이름을 대면 그 이름은 충문에 오르고 충문의 사본은 예조로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름을 적는 순간 그것이 곧 자백서가 되는 셈이었지요. 셋은 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지요. 용출은 그때 어머니의 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에 그 종이가 있었다면 다른 집에도 있을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종이에는 이름을 적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용출은 그 길로 죽은 집들을 문을 하나씩 두드렸지요. 첫 집에서는 유품에 못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집 문 앞에서 용출은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미 값을 치렀어. 아버지가 그 바닷물을 먹고 죽었으니 더 내놓을 것이 없다는 말이었지요. 용출은 그 말에 아무것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집들은 이제 사람을 산 집이 아니라 초상집이었지요. 아비를 잃고 지아비를 잃은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용출은 8집을 다 돌고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마지막이 한 좌수댁이었습니다. 윤보가 대문 앞까지 나와 용출을 막았지요. 제 아버지 궤를 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출이 물러나자 이번에는 정도헌이 그 대문 앞에 섰지요. 관복도 입지 않고 혼자 걸어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보는 문을 열되 마당에 들이지는 않았지요. 이미 값을 치렀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정도헌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지요. 이 제사는 산 사람 살리자고 지내는 것이 아니오. 죽은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댁의 아버님도 지금 제사밥을 못 받고 계시오. 윤보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한 좌수는 죽은 지 반년이 되었으나 아직 상청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지금 어디에서 밥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윤보는 그날 저녁에 아버지의 궤를 열었습니다. 20해 전 문서 뭉치가 그 안에 있었지요. 곡식을 얼마 내주었다는 장부와 값을 치르고 쓴 종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의 가운데에 이름이 3자 적혀 있었지요. 한 좌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미가 20해 뒤에 이름 하나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두신 것이오. 그것이 첫 번째 이름이었지요. 소문은 한나절 만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죽은 집 하나가 더 궤를 열었지요. 그 집 문서에도 이름이 2자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었지요.
그러나 나머지 6집은 문서를 내놓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종이는 있는데 이름자리가 전부 비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곡식을 준 것은 적었어도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정도원은 그 빈칸들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이제 남은 것은 판 쪽이었습니다. 사람을 판 집이라면 제 식구의 이름을 알 것이었으니까요. 정도헌은 관아 앞과 나루와 장터에 방을 붙였습니다. 나서는 이는 벌하지 않겠소. 그 한 줄을 방 끝에 함께 적었지요. 그러나 해가 다 지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요. 그해 여름 팔려간 자들은 낯선 사람의 손에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식구가 값을 받고 내보낸 사람들이었지요. 아비를 보낸 아들이 있었고 아우를 보낸 형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대러 나온다는 것은 제가 식구를 팔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산 쪽이 입을 다물었듯 판 쪽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 오고 있었지요. 용출은 그날 밤에 어머니를 관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끝부는 아들이 붙드는 대로 따라 나왔지요. 마당에는 횃불이 여럿 켜져 있었고 고을 사람이 100명도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9째 집이 무엇을 하는지 보러 온 것이었지요. 용출이 어머니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먼저 되겠다고, 그러니 아는 이는 나와달라고 했지요. 그러고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끝부는 한참 동안 마당 바닥만 보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분이 무릎을 꿇은 것은 그때였지요. 값만 주었지. 이름은 묻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사람을 사면서 그 사람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놓고 20해를 갚으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몰랐다는 말이었지요. 마당 구석에서 늙은 아낙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고을 아래쪽에서 굴을 까며 사는 3월내였지요. 나이가 63이었고 혼자 산 지가 20해였습니다. 3월내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지요. 그러고는 끝분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오라비 이름은 만석이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서멀레는 그해 여름에 오라비를 내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곡식 10섬을 받고 오라비를 부역에 세운 것이었지요. 오늘 처음 소리내어 불러보오. 20해 동안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고는 끝분을 향해 말했습니다. 댁들은 이름도 안 묻고 사갔소. 그 한마디에 마당이 무너졌지요.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20해 동안 저마다 혼자 안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지요. 그 밤에 사람들이 하나씩 횃불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와서 제 식구의 이름을 대고 나서 마당에 엎드려 울었지요. 이름을 대는 것이 곧 제가 식구를 팔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우를 보낸 형이 왔고 아비를 보낸 아들이 왔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까지 이름 셋이 더 모였지요. 3월 니가 된 것까지 넷, 괴에서 나온 둘을 합해 6이었습니다. 정도헌은 그 6을 충문 첫머리에 옮겨 적었지요. 6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밤은 하나였지요. 사흘째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이 집에서 하나가 죽지요. 정도헌은 충문을 펴놓고 관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6, 빈자리가 6이었지요. 해가 뜬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아 마당에 덕규가 들어섰습니다. 갓도 쓰지 않고 저고리 고름이 풀린 채였지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덕규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가 밤새 샌 것은 남의 날수가 아니라 제 날수였습니다. 9째가 오늘 죽으면 다음은 10째지요. 10째 문 앞에 자국이 나고 사흘이 가면 그 다음이 저였습니다. 길어야 보름이었지요. 덕규는 그 보름을 세다가 날이 밝은 것이었습니다. 정도원은 마루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다렸지요. 덕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산 사람은 우리 집 종의 사촌이었어.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었지요. 덕규는 그해 여름에 그 사내에게 곡식 12섬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면 논 두 마지기를 떼어주마 했소. 그 약조를 종이에 적어두었지요. 돌아올 것이라고 그때는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덕규가 하인을 시켜 궤를 마당으로 내오게 했습니다. 20회를 그대로 닫아둔 궤였지러. 그 안에서 나온 종이에 이름 2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식이요. 덕규는 그 이름을 부르고 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7번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5이 남았지요. 정도헌이 남은 5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문서에 이름이 없고 나서는 유족도 없는 5이었지요. 그들은 갈머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는 떠돌이들이었지요. 배가 뜬 뒤로 그들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더 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용출은 그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영달. 어머니가 새벽에 처음으로 일러준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는 끝내 말하지 않았지요. 돌아오지 않았다고만 했습니다. 5살 적에는 부역 가서 죽었다고 했으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20해 동안 갯가 운막 쪽으로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부는 바람까지 피해 눈뚝으로 멀리 돌았지요. 운막의 늙은이는 갯가에 살면서 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갈대밭 어귀에 앉아 옛 나루만 바라보았지요. 밤마다 우는 저 소리를 두고 사람 소리라고 한 것도 그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 늙은이는 20해 동안 딱 한 사람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용출은 자리에서 일어나 갯가로 걸어갔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갈대밭 어귀에 늙은이가 여느 때처럼 앉아 있었지요. 용출은 그 뒤에 서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25해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지요. 영달. 늙은이의 등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가 돌아왔지요. 20해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늙은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지요. 늙은이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용출을 보고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기어이 알았구나. 용출은 다리에 힘이 풀려 갈대밭 흙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늙은이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9제로 제 이름이 불리던 날 그는 겁이 났지요. 섬에 가면 못 돌아온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 밤에 아내가 잠든 사이 집을 나왔지요. 고갯길을 넘으려다 넘지 못하고 갈대밭에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이튿날 밤에 나루에서 배가 떴지요. 그는 갈대밭 속에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횃불 아래로 사람들이 하나씩 배에 올랐지요. 12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이름으로 오른 사람이었지요. 배가 어둠 속으로 나가고 나서야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발이 집 쪽으로 떨어지지 않았지요. 사흘 뒤에 배가 뒤집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12이 다 죽었고 시신은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고 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날 그는 갈대밭 끝에 움막을 지었습니다. 물이 들어도 잠기지 않는 자리, 옛 나루가 보이는 자리였지요. 용출이 어찌 20해를 여기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 물에 나 대신 간 사람이 있다. 떠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었지요.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름을 밝히는 순간 도망친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 죄를 아내와 아들이 함께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용출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6살 때부터 이 사람의 손에서 말린 물고기를 받아먹고 자랐지요. 그 손이 제 아비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6살에 뻘에서 넘어졌을 때부터 봤다. 어머니가 그쪽으로 걸음을 하지 않은 까닭도 그제야 알았지요. 용출이 객가길로 다니는 것을 어머니는 20해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막지 않았지요.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용출은 겨우 일어나 오늘 밤이 사흘째라고 말했지요. 해가 지면 어머니가 죽는다고 이름 5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늙은이가 지팡이를 고쳐 짚었지요. 그날 밤 배에 오른 사람들의 얼굴을 아느냐고 용출이 물었습니다. 다. 횃불이 밝았고 12이 하나씩 올랐다고 했지요. 20해 동안 하루도 안 잊었다. 늙은이가 갈대밭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고을 쪽으로 가는 걸음이었지요. 해가 바다에 닿기 전에 갯가에 제상이 차려졌습니다. 관아 마당까지 갈 시간이 없어 나루 옆 마른 자리에 상을 놓았지요. 고을 사람들이 모래밭에 앉았습니다. 판쪽 유족들이 앞줄에 앉았고 남은 새집 사람들이 그 뒤에 섰지요. 정도헌이 향축궤를 열었습니다. 나라가 땅을 달래라고 내려보낸 향이었지요. 그러나 제관은 그 향을 사르고 제가 밤새 쓴 충문을 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고 늙은이가 걸어 나왔지요. 고을이 20해 동안 미친 늙은이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던 그 사람이 제상 옆에 서자 모래밭이 술렁였지요. 정도헌이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늙은이는 이름을 하나도 몰랐지요. 그가 아는 것은 그 밤 횃불 아래로 지나간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하나씩 말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모래밭에 앉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늙은이가 첫 번째 얼굴을 말했지요. 기가 나만하고 노를 왼손으로 잡던 사람이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앞줄 끝에서 사내 하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요. 왼손잡이라 노를 거꾸로 잡는다고 놀림을 받던 사람이라 했지요. 19에 아비를 보내고 20해를 아무 말 없이 산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제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8번째 이름이었습니다. 늙은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2번째 얼굴을 말했지요. 웃을 때 늘 입을 가리던 사람이요. 앞니가 하나 없어 그랬던 것이라고 늙은이가 덧붙였습니다. 배에 오르면서도 그 버릇대로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고 했지요. 이번에는 앞줄 가운데에서 늙은 안악이 손을 들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던 것이 제 지아비의 버릇이었다고 했지요. 안악은 이름을 대고 나서 치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9번째였죠. 늙은이는 그 안악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번째 얼굴은 젊은이였지요.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던 젊은이요. 저고리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래밭 뒤쪽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지요.
그러다 한 사내가 천천히 일어나 이름을 댔습니다. 어릴 적에 솥을 엎어 손등을 대었다는 제 아우였지요. 형이 여름에도 소매를 걷지 말라고 늘 나무랐다고 했습니다. 10번째였지요. 해가 바다에 반쯤 잠겼습니다. 늙은이가 4번째 얼굴을 말했을 때는 한참 동안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집신을 2켤레나 허리에 차고 있던 사람이요. 먼 길을 갈 줄 알고 신을 하나 더 챙긴 사람이었습니다. 모래밭이 한참 동안 조용했지요. 이제 남은 유족이 없는 모양이라고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제야 맨 뒷줄에서 사내 하나가 손을 들었지요. 그건 내 형이요. 형은 신을 아껴 신는 사람이었다고 그 집신도 제가 삼아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11번째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정도원이 충문을 들고 제상 앞에 섰지요. 11 이름을 하나씩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모래밭 어딘가에서 사람이 하나씩 무릎을 꺾었지요. 20회 만에 처음으로 제 식구의 이름이 불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문의 마지막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정도헌이 붓을 든 채 멈췄습니다. 모래밭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이제는 얼굴을 말해줄 사람도 그 얼굴을 알아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끝분이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늙은이가 제상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그날 밤 나루에서 있었던 일을 그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갈대밭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나루 어구에서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낯선 떠돌이였고 짐이라고는 보통이 하나뿐이었지요.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고 발에 신을 것이 성치 않았습니다. 그 사내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지요. 댁 대신 가는 사람이요. 원망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는 투에 가까웠지요. 그러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을 스스로 댔습니다. 값을 치른 집도 중간에 선자도 그에게 이름을 물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불러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제 입으로 대둔 것이었지요. 늙은이는 그 이름을 20해 동안 하루도 잊지 못했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졌지요. 그가 제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이름을 불렀습니다. 천복이요. 모래밭 한가운데에서 끝분이 앞으로 엎어졌지요. 20해 전 그 밤에 곡식 10섬으로 세워 넣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값만 주고 끝내 묻지 않았던 그 이름이었지요. 끝분은 모래에 이마를 대고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정도헌이 붓을 들어 충문을 마지막 자리를 채웠지요. 그리고 12 이름을 처음부터 다시 불렀습니다. 만석, 두식, 천복, 그리고 나머지 9이었지요. 이름마다 바다 쪽을 보고 선 사람이 하나씩 무릎을 꺾었습니다. 마지막 이름에서 늙은이가 이마를 모래에 대고 엎드렸지요. 해가 다 지고 향이 끝까지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사흘째 밤이었지요. 갈머리 사람들은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래밭에 그대로 앉아 갯가 아래 그 집을 보고 있었지요. 끝분은 제 방에 누웠고 용출이 그 곁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고갯마루 바위는 울지 않았습니다. 닭이 울고 날이 밝았지요. 어머니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갈머리의 어느 집 문 앞에도 자국은 없었지요. 충문의 사보는 예조로 올라갔습니다. 괴이가 그쳤음을 아래는 문서에 함께 붙여보낸 것이었지요. 관의 본 기록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20해 전 그 여름 자리에는 여전히 부역군 10돌, 익사라는 6자만 남아 있었지요.
다만 그 문서철 사이에 이름 12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끼워졌습니다. 나라가 그것을 이름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래도 이제 그 12은 아주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도원이 갈머리를 떠나던 날 나루까지 배웅을 나온 것은 용출 하나였습니다. 그 열두 이름을 해마다 부르시오. 그러면 다시는 아무도 문 앞까지 걸어오지 않을 것이라 했지요. 살아남은 네 집은 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역을 남에게 대신 지운 죄로 관에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덕규는 배 2척을 내놓았고 끝분은 곤장을 맡고 옥에 들어갔지요. 끝분이 관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아들 앞이 아니었습니다. 갯가 운막 앞이었지요. 20해 동안 한 번도 뒤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 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다만 끝분이 돌아 나올 때 손에 말린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용출은 그해 가을에 운막을 헐었지요. 20해 넘게 서 있던 나뭇가지와 그물 조각을 걷어내고 갯가를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갯가 아래 그 집으로 아버지를 들였지요. 영달은 처음 며칠 동안 방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용출은 아버지를 데리고 뻘에 나갔습니다. 영달은 여전히 물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갯가에는 앉아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그 노인을 두고 물으면 용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달입니다. 미친 늙은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뒤로 차차 없어졌지요. 해마다 그 여름이 오면 갈머리 사람들은 갯가에 제상을 차렸습니다. 12 이름을 부르고 밥 한 그릇씩을 놓았지요. 사람을 값으로만 세만 자리에는 반드시 이름이 빠져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빠진 이름은 언젠가 제 발로 걸어와 문 앞에 서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